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 가입해 주신 분이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면 힘이 되는 게 사실이죠. 혼란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 삶의 새 장이 열렸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오늘은 밝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나는 어조서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언어란 역사의 흐름과 사회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원을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말의 경우 훈민정음이 사용된 역사가 15세기를 넘지 못해 한글 자체만으로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하므로 우리말의 상고는 대체로 한자음을 빌려 쓴 향찰이나 이두 또는 구결문 등을 통한 연구일색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를 않아서 학술적 기반은 아직 빈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일 한자의 원형인 갑골문이 우리말을 표기한 글자였다면 우리말의 어원 연구는 대번에 기원전 1300년의 상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갑골문을 우리 선조인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갑골문을 포함한 상고 한어에서 우리말의 흔적을 찾아내서 그 증거를 제시한다면 무릎을 치거나 깜짝 놀라실 것으로 봅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도 문자나 발음에는 우리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는 겁니다. 그릇기. 우리는 기로 쓰고 그릇이라는 훈을 답니다. 그래서 그릇기라고들 하죠. 그런데 기라는 글자의 원 발음이 그릇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헛소리? 아닙니다. 그릇이 기자의 원 발음이었어요. 그럼 기라는 음은 뭐냐? 그거는 그릇이란 원 발음이 후세에 기로 변했고 그 변한 음을 중간에 우리 조상들이 다시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릇기라고 하게 된 건데 이제부터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자의 갑골문부터 살펴보실까요? 아직까지 그릇 기자의 갑골문은 발견된 것이 없어서 금문부터 소개를 하지만은 학자들은 금문의 원형인 갑골문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금문은 왼쪽 그림처럼 가운데 개가 있고 사방에 입이 4개 그려져 있는 모습인데 이에 대해서 허신의 설문해자에는 기는 그릇이다. 나타낸 것은 그릇의 입이고 개가 그걸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으르렁거릴 운자처럼 개가 사방을 향해 짖는 모습이지만은 왜 개가 콩콩 짖으며 지키는 것이
그릇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질 않아요. 선명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방의 그 입그림은 제사용 그릇들이며 가운데 개는 그 제사 그릇에 담긴 고대의 제물, 곧 개나 기타 동물의 고기를 가리킨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설 역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아요. 다른 해석은 금문의 가운데 그림은 개가 아니라 사슴뿔로 만든 제기를 그린 것이며 그 주위의 잎들은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 전하는 그 내용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러 글자들을 통일시키던 진시황 시절에 이 같은 사슴뿔로 만든 제기, 곧 녹각기 그림을 잘못 파악하는 바람에 소전부터 개견자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건데, 실제 갑골문을 본 일이 없는 그 허신의 설문해자에는 왕왕 그 같은 오류가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제사용 도구이던 이 녹각기를 당시에는 호련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후 생산력이 발달됨에 따라 호련은 더 이상 사슴뿔이 아니라 고귀함을 상징하는 옥조각 등으로 바뀌게 되지만은 기능은 동일하게 하늘에 올리고 신의 뜻을 받는 제사 도구로 쓰였다는 겁니다. 나는 이 해석을 택합니다. 상나라 때 전복을 치던 글자로 갑골문이 생겨난 상황과 부합하기 때문이죠. 갑골문은 아직 발견된 것이 없고 금문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소조는 금문을 이어받았고 네 번째 해서에 오면은 비읍자가 한글 비읍자가 입구자, 개 그림이 개견자로 바뀌어 그릇 기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때 그릇은 음식을 담는 기구에서 도량, 능력, 재능의 뜻으로도 파생을 하죠. 우리말에서도 흔히 도량이 크다는 뜻으로 그 사람은 그릇이 크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뜻으로 쓰인 수고의 하나로는 큰 인물은 늦게 이룬다, 늦게 성공한다는 뜻의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말 발음 기의 중국어 현대음은 치이고 중세음은 국외음화되기 이전 발음인 키이며 중고음은 광운에 따르면은 거기절, 곧 거의 성모 기역, 기의 운모 이를 합치면은 기 또는 기가 되는데, 현재 우리말 발음 기는 바로 광운 때 이 발음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문제는 상고음인데요. 미국 언어학자 윌리엄 백스터와 프랑스 언어학자 로랑 사가르에 따르면 기의 상고음은 크러스였는데 중국의 언어학자 정장상방과 반오운도 그 비슷한 크르스 발음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크러스나
크르스의 끝발음 S, 스가 약화되면은 크럿 또는 크릇이 되어 결국 우리말의 그릇과 같아지지 않나요? 네, 기자의 상고음이 바로 그릇이었던 거예요. 상고음은 대략 기원전 1250년 상나라 때부터 기원 후 220년경의 한나라 때까지 사용되던 그 옛 발음을 가리키죠. 음운학자들은 갑골문, 금문, 시경, 논어 등 옛 사료를 이용하여 한자 초기 형성기의 그 운율이나 훈차법을 통해 그 특징을 추출해낸 뒤 특정 글자의 상고음을 재구성한다 그래요. 학술 용어로는 재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reconstruct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재구한, 다시 말해 재구성한 기의 상고음이 그릇이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사용한 우리말 그릇이라는 고유어가 사실은 상나라 시대부터 있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발음을 통해 우리는 갑골문이 동의적이 발명한 글자였다는 사실을 역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어 발음에서는 결코 그릇이라는 발음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글자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람풍. 바람풍자가 본래 봉황봉자였다는 설도 있던데 그게 사실일까요? 1번과 2번은 그 봉황을 그린 것이고 3번과 4번은 그 봉황을 스케치한 갑골문인데 어떻습니까? 좀 비슷하죠? 3번과 4번은 봉황봉자도 되고 바람풍자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나라 때 점친 내용을 적은 그 복사에 보면은 오늘은 봉황이 없다. 라거나 큰 봉황. 이라는 문장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봉황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뜻이고 큰 봉황이라는 것은 큰 바람이 분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봉황이 바람의 뜻으로 가차된 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고대인들은 왜 봉황을 빌려서 바람을 표현했던 걸까요? 갑골문은 사물을 스케치한 그림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니 직접 스케치할 수는 없지만은 바람 자체가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바람이 불면 사물의 모습이 모양이 변화를 하는데 이를테면 가벼운 깃털은 날아오르고 깃발은 펄럭이고 강물은 출렁이죠. 이걸 보고 옛사람은 바람이 일으키는 사물의 변화를 형상화함으로써 바람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3번과 4번의 갑골문으로 표현된 봉황이에요. 하지만 이게 진짜 새가 아니라는 건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봉황을 표현한 갑골문에는 새의 특징인 그 눈이나 불이나 발톱 같은 게 보이질 않거든요.
보이는 것은 머리와 날개 정도죠. 현대 과학의 지식은 없었지만은 바람이 공기가 흐르는 현상이라는 것은 옛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는 것은 봉황이 날개를 치면서 공기의 흐름을 일으키기 때문이라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 바람을 봉황, 봉자로 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골문의 바람 풍자와 봉황, 봉자는 그 출발점이 같죠. 3번과 4번의 갑골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봉황의 그 머리 위에 역삼각형을 그려놓은 게 보이죠? 관 같은 그림은 그 봉황의 지위와 권위를 표시한 거라고 하는데, 좀 더 상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내가 이미 강의한 한자 32강을 다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상나라 그 후기로 오면은 역삼각형이 사라진 대신에 갑골문 오른쪽 상단 그 모서리에 한글 아이, 예자와 같은 부호가 하나 그 추가되는데, 이거는 봉황이 그 날개를 퍼득여 가지고 큰 바람을 일으킬 때 나는 그 바람 소리를 표시한 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무릇 범자로 바뀌게 되는 이 부호를 설문해자는 풍의 글자 모양은 벌레 충자, 소리는 무릇범자를 따른 것이다 라고 해설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근문은 갑골문을 이어받았는데, 오른쪽 꼬리 깃털 부분에 그 눈동자를 추가해 공작 같은 그 봉황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어쨌든 이 눈동자 모양이 세 번째 전국시대 근문을 줄여서 전국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에 오면은 벌레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갑골문이나 근문에 보이지 않던 이 벌레가 왜 전국 근문, 꼭 전국시대의 근문에 나타나게 되었을까? 현재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국시대의 초백서, 곧 초나라 비단에 쓰여진 문장 가운데 그 글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총 952자가 쓰여진 이 비단글을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그 붉은 선안의 글자를 다시 한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1번 위가 그 바람 풍자고 아래가 비우자인데요. 2번의 그 확대된 글자를 보세요. 위는 그 무릇 범자이고 밑은 벌레 모양인데, 바로 이 벌레 그림이 소전이나 해소의 그 벌레 충자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봉황 꼬리털 부분에 보이던 그 눈동자 같은 그림이 눈동자 같은 그 무늬가 이 같은 벌레 충자로 와변이 된 거죠. 잘못 전해진다는 뜻의 와변. 이걸 네 번째 소전이 이어받았고, 다섯 번째 해서에 와서 범과 충을 조합한 바람 풍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풍자에 그 잘못 전해진 와변된 벌레 충자가 포함된 소전과 해서의 글자 모양을 보고 후세에 바람이 불면 벌레가 생긴다, 풍동충생이라는 식의 해설이 유행하기도 했었죠. 풍자에 대해서는 이미 강의한 바가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다 상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한자 32강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서 내가 집중하고 싶은 점은 풍자의 발음이에요. 현재 우리말 발음은 붕이고 로마자 표기법인 병음에 따라 중국어의 현재음은 펑입니다. 이것이 명나라 때의 중세음으로 올라가면 풍이 되고 송나라 때의 중고음을 다룬 그 광운에 따르면 반절, 방융절에서 방의 성모는 비읍, 융의 운모는 융으로 둘을 합치면 뷰이 되는데 이 뷰 또는 평 발음을 우리나라에서는 풍으로 발음을 하여 현재 이루고 있죠. 그런데 한나라 이전 곧 상나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상고음을 중고음과 비슷한 피웡이나 비용이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한국의 국어학자 유창균과 최춘태는 포럼으로 재구성했고 러시아의 언어학자 세르게이 스타로스티는 푸럼으로 재구했고 중국의 언어학자 정장상방이나 중국계 미국학자 이방계와 스웨덴의 언어학자 베른하르드 칼그레는 푸럼으로 재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윌리엄 백스터는 1992년 출간한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고대 중국어 음운학 개론에서는 본래 프롬으로 재구한 바가 있는데 2014년에 와서는 프랑스 언어학자 로랑 사가르와 공조한 고대 중국어 새로운 재구성, 새로운 재구라는 책에서는 푸름으로 보정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칼그렌, 백스터, 스타로스틴, 정장상방, 이방 등이 제구한 그 푸럼은 부럼, 아래야 바람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바람이 된 것이고 한국의 학자 유창균과 최춘태의 포럼도 보럼, 아래야 바람을 거쳐 지금의 바람이 된 거죠. 붕의 상고음이 우리말 바람이었다는 결론을 끌어낸 학자가 한둘이 아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상나라 때 장군으로 달리기에 특별한 재주를 보였던 비렴이라는 인물의 상고음입니다. 비렴이라는 인물은 그 저명한 장군 앙내의 아버지였다 그래요. 이 비렴의 중국어 현대음은 페이리안이지만은 상나라 때의 발음은 뭐였을까요? 미국 학자 윌리엄 백스터와 독일계 미국 학자 알렉스 슈슬러는 비렴의 상고음이 포이람이었던 것으로 재구했습니다. 포이람은 포람, 이게 다시 파람, 이게 다시 순화되어서 바람이 되죠. 질풍처럼 빨리 달렸던 상나라 때의 장군 이름이 다름 아닌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빠르다는 뜻이죠.
뭐 더 이상 무슨 사족이 필요합니까? 여담이지만은 1981년 5월 말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예술제가 거행되었던 기억이 나요. 5.18 유혈 사태 등을 일으킨 5.50 군사 정권이 그 흉흉해진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밑도 끝도 없이 벌인 이 생뚱맞은 관제 축제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소한 국풍이었어요. 기억나는 분은 기억나시겠지만은 이 국풍에 바람풍자가 들어가 있어 일본 가미가제 신fun이나 일본 10세기의 고쿠후 분가 국풍 문화에서 그 말을 따왔다는 설도 있지만은 실제 국풍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문헌은 시경입니다. 국풍의 국은 주나라 때 15개 제후국을 가리키던 말이고, 국풍의 그 풍은 그 제후국들에서 불리던 당시의 미녀를 가리키던 말이죠. 그러니까 국풍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들의 미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풍자에 노래라는 뜻이 들어 있었을까요? 이걸 바람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그 뜻이 쉽게 풀립니다.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부른다, 부름이죠. 그 부름이 바람의 한 변형이었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르는 게 노래고 미녀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바람이었던 발음이 왜 우리는 지금 풍으로 발음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복합 요인이 작용한 탓이었겠죠. 모든 그 변화와 결과는 항상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주요 원인은 서기 4세기 이후 남북조 시대부터 수나라, 당나라 및 5대 십국 시대까지 중국을 지배하게 된 그 민족이 흉노, 선비, 거란 등 주로 중앙아시아 및 서역 출신의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장악한 이들 유목민 지배층들이 자기들의 그 행정적,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대륙간의 표준어 발음을 바꾸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그 중고음의 광운 발음, 풍과 함께 갑골문 시대부터의 상고음이었던 바람이 둘 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우리말입니다. 우리는 그 둘을 합쳐서 바람풍이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글자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갑옷갑. 이 글자는 거북이 껍데기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씨나 심을 둘러싼 단단한 껍질을 본뜬 글자다라는 그 설도 있는데, 한자 11강에서 강의를 했던 것처럼 나는 일단 방패설을 택합니다. 고대 병사가 방패를 들고 선 모습인데 이걸 스케치한 갑골문이 있어요. 갑골문 1번을 보면은 나뭇가지를 십자로 묶고 거기에 가죽을 덧댄 것이 갑골문 2번입니다. 방패죠.
방패를 만들 때 그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뒤에 가죽으로 만든 갑옷이라는 뜻이 추가됩니다. 상나라 때 이 가죽 방패를 사용하던 갑 부족에게서 태갑, 소갑, 하단갑, 양갑, 옥갑, 조갑 등의 왕이 나왔고 첫 번째로 큰 부족이었기 때문에 천간의 첫 번째 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으뜸이다, 첫 번째다 할 때 우리가 갑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던 거죠. 앞에서 갑걸문 1번과 2번은 살펴보았으니까 세 번째 그 근문부터 보기로 하죠. 근문에 오면은 방패 밑에 그 손잡이가 달린 모양으로 발전을 했고 네 번째 소전이 이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소에 와서 이를 더다듬은 갑옷, 갑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 점이 허신의 설문해자에는 갑은 갑옷이다. 세로액을 따랐고 형상을 본뜬 글자다. 무릇갑에 속한 것은 모두 갑을 따른다. 라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방패와 다른 설명인 것 같지만은 가죽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코 동떨어진 설명도 아니에요. 여기서 갑자의 그 발음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말 발음은 갑이고 중국어의 현재음은 로마자 표기법인 병음에 따라 지아가 됩니다. 이 발음이 명나라 때의 중세음으로 올라가면은 갑이 되고 송나라 때의 그 중고음을 다룬 광운에 따르면 반절, 고압절에서 고의 성모는 기역, 압의 운모는 압. 이 둘을 합치면 갑이 되는데 우리말은 이때의 발음을 그대로 간직해 오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한나라 이전 곧 멀리는 상나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고음은 윌리엄 백스터나 로랑 사가로 또는 중국학자 정장상방이나 반오운 등에 따르면은 크랍이에요. 이 크랍을 빨리 발음을 하면 크랍, 캅이 될 수가 있죠. 또 캅은 갑으로 탈경음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갑은 상고음부터 중세음까지 쭉 갑으로 발음되어 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갑옷이든 방패든 모두 가죽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의 그 원뜻은 가죽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럼 가죽은 뭐냐? 동물의 몸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죠. 그래서 나는 이 껍질의 껍이 바로 가죽 갑자에서 온 말이라고 봅니다. 살갗이라고 할 때 그 갓이나 껍데기라고 할 때 껍도 그렇고 눈꺼풀, 꺼풀의 꺼, 거피의 거, 옛날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을 갓바치라고 했는데 갓바치의 갓 또한 갑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말에는 갑 발음과 관련된 단어가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지만은 중국식 발음 지아에서는 그런 흔적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왜? 애시당초 남의 글자를 빌려다 썼거든요. 만미. 이 글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설들이 있지만은
미자가 생겨나게 된 과정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할까요? 금문이 있는 걸로 보아서 갑골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금문의 왼쪽 그 비읍은 사람의 그 입을 표시한 것이고, 오른쪽 그 밑은 가지가 무성한 무슨 나무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갓난아이의 팔다리 움직임과 그 위쪽에 머리 움직임을 합쳐서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이는 아이를 방금 해산했어도, 방금 아이를 낳았어도 이 아이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잘 자랄지 어떨지 아직은 모른다는 점에서 아직은 아니다, not yet 이라는 뜻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사람의 입과 오른쪽에 아직은 아니다, not yet이라는 뜻을 합치면 입에 음식을 넣기는 했는데 아직 삼키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먹는 단계가 아니라 아직은 입안에서 음식을 맛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맛이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글자의 그 발음인데요. 현재 우리말 발음은 미이고, 중국어의 현재음은 로마자 표기법인 병음에 따라서 웨이가 됩니다. 이 발음이 명나라 때의 중세음으로 올라가면 미H, 미히읗이 되고, 송나라 때의 중고음을 다룬 광운에 따르면 반절, 무비에서 무의 성모는 미음, 비의 운모는 이이고, 이 둘을 합치면 미가 되는데, 우리말 발음은 역시 이때의 발음을 그대로 간직해 오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한나라 이전, 곧 멀리는 상나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고음은 멋스였습니다. 미국 학자 백스터와 프랑스 학자 사가르나, 독일계 미국 학자 슈슬러가 제구한 머스의 그 S, 스가 약화되면 떨어져 나가면 멋이 되고, 이게 다시 맛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데, 삼국시대에서 고려 초의 우리말은 기록이 거의 없어 추정이 어렵지만은 용비어 천가 등에서 확인되는 중세 국어의 맛이, MAD, 맛이 어형적으로 보존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대 한국어의 음가 역시 MAD, 맛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대 국어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MAT, 맛이죠. 맛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맛미라 할 때 훈음 맛은 상고음이고, 그 상나라 때의 발음이고, 독음 그 미는 송나라 때 무렵의 중고음인 거예요. 상고음과 중고음을 둘 다 보유하고 있는 우리말 한국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기, 풍, 갑, 미 등 네 글자의 상고음이 각각 그릇, 바람, 갑, 맛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발음과 대동소이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이로써 한자의 초기 글자 갑골문이 동이죠. 아니, 우리 선조들이 발명한 글자였다는 사실을 역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하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말 흔적을 조금씩 밝혀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잃어버린 우리 문화와 생활사와 역사의 일부를 회복할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하에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해도 우리말로 확인되는 한자 이야기를 할 터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